글로벌 미래선도 우수기업 대상 제주 서귀포 힐튼 호텔 서정수 회장, 귀하는 탁월한 기업가 정신으로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타 기업의 모범이 되기에 이를 표창하며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7일 글로벌 미래융합 포럼 총재 조원규, 회장 소재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좀 옆에 서 계시고요, 서정수 회장님. 네, 잠시 옆에 좀 서 계시고요. 다음은 글로벌 미래선도 꿈나무 특별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길동초등학교 김서우 학생회장. 글로벌 미래선도 꿈나무 특별상 길동초등학교 3학년 김서우 학생회장. 이 학생은 글로벌 미래시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로 뛰어난 창의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리더십을 발휘해왔기에 이를 표창하며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7일 글로벌 미래융합 포럼 총재 조원규, 회장 소재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한 학생이 글로벌 미래선도 꿈나무 특별상을 수상하겠습니다. 부천고등학교 오재훈 학생. 글로벌 미래선도 꿈나무 특별상 부천고등학교 1학년 오재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함께 단체 사진 좀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좀. 우선 먼저 정말 바쁜 시간에도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서울 시민의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치계의 젠틀맨이시죠.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축사에서 우리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경기대학교 이은주 총장님 같이 축사로서 오늘 축하해 주셔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상희 전 국회의원님 현재 미주그룹 전 중수기업 중앙회장님께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김철수 지금 의사협회 회장님이시고 전 민주평등 의정위원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회장님께서 부장님 가고요. 이동교 세이마프롬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김영진 세종 텔레콤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박주철 복지단장, 복지연합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임충식 전 서울 중수기업 총장님 오셨습니다. 김지훈 주식회사 디온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지훈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강숙자 16대 국회의원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공정과 상식의 정윤삼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신부그룹 김성계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노충렬 회장님 오늘 가실 때 여러분 수소수 한 박스 좀 하나씩을 기증해드린 노충렬 회장님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장영님 서울신용부동산 상임이사님, 김기혜 IPK 기업부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김진일 회장님 GS, 고정균 한국전통문화예술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대한노인의 김동진 상임이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장중석 이사장님, 김학권 경기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지금 박영숙 이해미론 대표님,
민주평통의 고문 변호사 소정인 변호사, 우리 김양정 경찰청 원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용석 공항공사 감사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모든 분들을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고 몇 분만 말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덕 자유총연맹 서울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중학생 중에서는 이번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몇 분이 와서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 왔습니다. 군산중학교 조예일, 군산중학교 조예일 학생, 중학생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윤영원 제2동부 포럼, 제2동부 제를 우리 저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지역 동대문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설, 이혜영, 링크랩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장기봉, 김선, 한국시니업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정태 한국과학기술출판연합회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서영수 회장님, 최재형 법무부 성인 대표 변호사님, 우보환 대한노인의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재창 전 강남 부회장 영동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윤병욱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김상근 KBSTV 예전국장, 임정혁 법무부 산호 대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강대인 에이펙스 나노융합복합연구원 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희준 출산장려협회 회장님, 우리 김원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나머지는 모든 분들 소개해드리고 싶으나 시장님 일정이 워낙 바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끝나고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집니다. 바로 오늘 조창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는 우리 축시 낭송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강철 한국시낭송 성교회 회장, 또 신미호 시인님에서 줄리엣 패션 대표께서 나오셔서 애국시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칠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7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이강철. 반만년 일구한 역사,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동방의 등불 코리아. 일제의 탄압과 6.25 전쟁의 고난을 딛고 강인한 의지와 하늘의 도움으로 경제대국 반열에 오른 기적의 나라,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물려주신 금수강산,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의 땅,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하니 혈맥을 이어온 남과 북, 백두에서 한라까지 7천만이 하나 되게 하소서. 세계에 빛이 되게 하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물려주신 금수강산, 태초에 하나님이 물려주신 금수강산,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의 땅,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의 땅,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하니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하리. 혈맥을 이어온 남과 북, 백두에서 한라까지 7천만이 하나 되게 하소서. 세계에 빛이 되게 하소서. 힘내라 대한민국, 영원하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영원하라 대한민국. 남북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카네기홀 공연을 하게 됩니다. 5월 20일. 그런데 오늘 카네기홀 공연할 팀도 여기 다 와 계십니다. 잠시 김기진 단장님 우리 회원들 잠시 일어서 인사를 나누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공연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말씀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강철 신미옥 시인께서 애국시 7천만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축하의 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포럼 회장이신 미래철학자 소재학 교수님, 소재학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대한민국 서울, 수도 서울 우리 시장님 그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가 뭐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조금 아침에 목을 좀 가다듬는 의미에서 그냥 우리 좀 잘하지만 오세훈 시장님, 오세훈 두 번 외치겠습니다. 오세훈 두 번 시작. 오세훈, 오세훈. 반갑습니다. 오세훈 세 번 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조한규 총장님께서 우리 96세입니다. 오늘 항상 일찍 오시는데 행사가 3개가 겹쳐 있어서 평소 같을 때는 못 오십니다. 이럴 때는 그런데 시장님 때문에 무슨 일 있어도 오신다고 좀 늦지만 오신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96세인 우리 조한규 총장님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치란 자체 혹시 정치를 하면서 고정관념대로 따라가야만 될까요? 아니면 그걸 바꿔줘야 될까요? 선구자들은 그걸 바꿉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은 그 고정관념을 갑자기 바꿀 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러니 속에서 항상 움직여야 되죠.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가는데 칼을 쥐어야 됩니까? 안 쥐어야 됩니까? 이 문제처럼 항상 그런 문제 속에 움직입니다.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많지만 계산과 저는 정치인 잘 모르지만 내지는 이익이나 당리당략 쪽에 많이 움직입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정치권의 젠틀맨 신사할 정도까지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미래의 집합박사 이루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참 애매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20년 전에 사업이 엄청나게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망하면서 IMF를 통해서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면서
이게 세상 살아가는 어떤 성공과 실패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지 않나를 찾으면서 흔한 말로 동양의 사주명리학, 서양의 어떤 미래에 직할 정성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래의 직학자, 미래의 직학 공식 박사 이론인데요.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술인이냐? 역술인은 아닙니다. 그럼 사주명리학자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학 미신입니까? 과학입니까? 과학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제가 강의하지만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는 즉 기존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는 미신입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논리와 과학이라는 것은 100% 논리적일 때 논리가 되는 거지 대략 80%나 90% 논리적이고 10% 20%가 비논리적일 때는 그건 비논리에 해당이 됩니다. 사과가 1%가 썩어도 썩은 사과고 50%가 썩어도 썩은 사과이듯이 현재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지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희망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검증되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과학적 요소도 있지만 미신적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로 볼 때는 미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 그렇다 보니까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걸로써 어떤 부분들은 예측의 기능을 하지만 그 예측의 기능이 신기나 직관으로 예측하는 기능하고 그 차이가 없을 정도가 많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을 앞에 내놓고 직관이라는 걸 가지고 예측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측이 무섭게 적중하고 어떨 땐 적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 어떨 때 적중할 때 부분은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비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과학화시켜서 100%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내 유일하게 서양 미래학과 동양 미래학을 접목시켜서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90% 이상 예측 가능한 그 규칙학을 만들고 그걸 동양 미래 예측학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해가 뜨고 지는 걸 통해서 대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사람의 삶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한여름에 뜨거울 때 태어난 사람이 뜨거운 기운이 많은데 또다시 뜨거울 때 만나면 여름을 만나요. 한여름 뜨거울 때 태어난 사람이 또다시 여름을 만나면 뜨거운 기운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덜 풀리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1월 5일날 추운데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이 추운 기운이 많은데 선을 보러 가는데 1월 6일날 오후 새벽 3시에 태어난 사람을 만나 추운 기운끼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규칙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들을 찾고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정말로 심할 때 제가 2022년도가 되겠지 1년도 크리스마스 때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2022년 4, 5월 지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된다는 것을 자연과학적 이치를 가지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예측을 통해서 세상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계나 때가 있는데 올해 2023년이 우리는 토끼 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미식적 요소가 있기도 하는데 토끼란 의미 자체는 12띠동물 중에서 가장 뒷다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의 몇 배를 뛰어오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자연과학적 어떤 의미 속에서 2023년은 이제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수렁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토끼가 자기 몸의 몇 배를 힘차게 뛰어오르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대한민국 특히 어떤 모든 역사 흐름 속에서 힘차게 회장님 어려운 길을 감사하겠습니다. 뛰어오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토끼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이런 의미 있는 첫 시기, 즉 바로 2월달 입춘의 시기에 시장님과 여러분 모두를 모시게 되어 매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허신의 전 농림수산부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식사 못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까 준비
준비된 거 그거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사회자님 2분에 마치고요. 사회자님 2분에 마치고. 예, 그 전에도 맞히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뿌리는 조선족, 동이족, 선비족, 배달족, 예백한족, 천선족 올라가는데 시간을 줄이라고 하니까 2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주시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주문을 2000년 지배하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요. 1900년 전에 가야국 김수랑의 일곱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4대에 걸쳐서 일본의 천황 가문을 세웠고 그 후 백제 왕손과 귀족들이 대거 건너가서 야마구치 현능에서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지배 세력을 형성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에 우리 한민족 천손족은 제가 유전인자로 대충 추리해보니까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배 세력 전부 동이족 우리 같은 민족입니다. 중국의 문화 전부 이 동이족 한민족이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 후에 이제 2800년 전, 그러니까 BC 800년부터서 2300년 동안 세계에는 대전쟁이 일어났었고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450년에 걸친 유럽인들의 식민지 쟁탈전으로 해서 전 세계는 정말 약탈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1776년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황금만능주의, 자본가들의 전횡과 횡포, 빈부 격차와 양극화, 공산주의 혁명, 1, 2차 세계대전, 가옥적 기업, 무한경제, 승자 독식, 핵무기 경제, 그리고 이상기후 위기 등 정말 더 이상 세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20년 전부터서 개벽 시대가 열려가지고 ICT, NT, BT, AI 등의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80억 전 인류의 오감을 다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한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창주의 한몸 사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오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여러분 설득을 대단히 미안하고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연구해서 9권의 책으로 냈는데 전 인류가 한 가족, 한 국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시대로 갑니다. 브렉시트, 아메리카 포스트 다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혁명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모든 분야가 통째로 180도 바뀝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제가 기회가 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무도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떻게 정책을 시행해서 나가요? 그런데 그럼 어떤 민족이 앞으로 인류를 모시고 갈 것이냐? 하나의 유기체예요. 하나의 국가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선 악의 투쟁을 벌여온 유대교, 이스라엘교, 기독교, 이슬람교 죄송합니다. 3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세력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모시고 가야 되는데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우리는 선악 투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음양의 중용, 제세2화, 홍의 2인간, 화백회의, 상생 우리는 투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오세훈 시장님 또 서재학 박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도자분들 오셨는데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규 경기대학교 총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자주 참석하는 뜻으로 축사를 세우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20초 정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조항구 총장님 또 소지학 박사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뭐 나와서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제 얘기 들을 만큼 그렇게 경험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학에 있으니까 조금 그냥 인사 말씀 대신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고요.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그 다음에 우리 포럼이라는 걸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때 도시 광장에서 유래된 공개 토론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로 제가 생각을 하고 참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대학교는 이제 서울에 캠퍼스 서울에 있었는데 수원으로 공개 옮기고 지금 관광문화재학원으로 3개 대학원이 서울에 운영되고 약 2만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오세훈 시장님은 뭐 제가 대한민국에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오늘 그 주제로 하시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 잘 듣고 학생들한테 가서 잘 전달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또 교육개혁의 핵심이 교수개혁에 있다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축가의 순서입니다. 안양대학교 공연예술과 손인호 교수님께서 오 솔레미오 오 나의 태양 축가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태리에서는 대통령 되시든지 수상이 되면 이 곡을 축하해 줍니다. 오세훈 시장님, 또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태양이십니다. El María
글로벌 미래포럼 조찬 세미나 연사이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시장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강숙자 국회의원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드리고 들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드리고 들어가시죠. 미래의 큰 뜻을 이루소서 행복한 서울을 위해 그런 염원을 담아서 우리 강숙자 국회의원님께서 오세훈 시장님에게 꽃다발을 증정해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이렇게들 많이 서울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참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발전을 하는데 그 원동력은 이렇게 이런 시간에도 모여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민족성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바빠서 뭐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데 자꾸 그러시는데 굉장히 제가 바쁘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강의를 1시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1시간 강의를 좀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할 거 다 하시면서 왜 제 핑계를 대세요? 지금 1시간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일정이 내일 8시 반에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뛰어오는데 간부회의를 오늘 30분을 좀 늦춰놓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8시 반에는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최 측에 시간을 확보해달라 그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금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준비한 내용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서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의 다 서울 시민들이시죠? 네. 서울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을 겁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시가 조금 좀 흔들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전을 설정을 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아까 소개할 때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을 불러야 다음 동행 매력 특별시라고 비전을 정했는데 먼저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이 잘 살게 될수록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평균적인 부가 많이 축적이 될수록 가난한 사람 부자 이 간격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밝은 미래로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일 것이냐. 여기에 절반 정도의 에너지를 투입을 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매력은 옛날엔 제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발전시킬 거냐. 서울을 발전시켜서 더 많은 외국 회사들이 들어오고 인력과 자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서울을 만드느냐. 이 부분이 이제 매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이고 매력은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절반 정도 할애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죠? 몇 개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드리는 제도가 기초수급자 제도라는 게 있죠. 이제 이거를 안심소득 제도로 바꾸기 위해서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3년짜리 시범 사업인데요. 안심소득, 그 다음에 주거 문제 중요하죠.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서울런 빈부격차의 원인은 교육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서울런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소득입니다. 기초수급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걸 7종류를 드리는데요. 이 복지제도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생활고에 못 이겨서 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의 뉴스들을 잊어버릴 마음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난을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소득 밑에 계층에게는 보조금을 드리는데 그 지원금이 이런 그림으로 밑에 이 파란 부분이 본인이 번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잘 빨갛게 표시가 되네요. 밑에 부분이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본인이 번 거고 저 분홍 부분이 나라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만큼 번 분은 나라에서 이만큼 도와드리고 이만큼 번 분은 더 많이 도와드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복지제도가 도와드리는 제도가 분명히 기초수급자 제도, 차상위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일정 소득에 못 미치는 분들 이 위에 이제 도와드리는 게 중위소득 85%로 해서 평균보다 조금 낮은 데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액수에 못 미치는 분들은 정부에서 돕기 시작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거죠. 돕는데 하우상박 조금 벌수록 많이 도와주죠. 많이 벌면 조금 도와주죠. 똑같은 액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벌수록 많이 도와주는데 절묘하게 설계된 게 본인이 번 거와 정부가 도와주는 걸 합하면 본인이 노력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져가죠.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복지 혜택 제도인 기초수급자 제도는 한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평생 일을 안 합니다. 또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로 한번 분류된 사람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계산을 할 줄 아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더 버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나온 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해요. 할 리가 없죠. 이게 그분들 인생도 어렵게 하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어렵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구상을 해서 서울시가 3년 예정으로 실험을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림으로 기본소득하고 안심소득을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소득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국민 전체를 똑같이 100만 원씩 주겠다. 똑같이 50만 원씩 주겠다. 이게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입니다. 안심소득은 옆에 그림처럼 키 작은 사람한테는 2칸 도와주고 키 큰 사람한테는 1칸이나 안 도와주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어느 게 합리적이냐 그걸 이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니까 금방 이해가 가시죠? 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역시 아침에 공부 열심히 하러 오신 분들이 이해가 금방 되십니다. 제가 이 안심소득을 구상한 거는 이 영화를 본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극이 됐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영화 제목이 저 밑에 왼쪽에 써 있는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영국의 그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인데요. 이 양반이 평생 목수였어요. 목수. 아주 성실한 목수였는데 어느 날 심장병이 걸렸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일하면 위험합니다. 이제 이런 판정을 내렸어요. 이제 이럴 때 내가 복지 혜택 받으려고 평생 세금 열심히 냈지. 이제 복지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우리로 치면 동주민센터 같은 데를 찾아간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이 돼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옆집 청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복지 혜택을 받으려니까 뭐 서류 내라는 것도 많고, 그리고 끊임없이 취업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말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취업하려고 노력한다는 증거 자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제 복지제도의 이제 맹점이죠. 어느 나라나 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 또 탐험하는데 재미 들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하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이분이 하루하루 마음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이 밑에 대사가 있죠.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서구 사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제 영화니까 여기에 많은 어린애들을 키우는 엄마가 하나 등장합니다. 결국은 그분도 복지사무소에서 관료주의에 밀려가지고 복지 혜택을 못 받고 결국은 이제 몸을 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교차해서 흘러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자극적인 재미는 없어도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현대 복지국가라는 나라가 다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점입니다. 아까 안심비속 시스템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게 없죠. 소득이 실시간 파악만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하우 상박, 못 볼수록 많이 돕는다. 일정 수준 밑에 이런 원칙하에 돕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그래서 3년 실험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보를 확대할 건가 여부를 전 세계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지켜보고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이런 복지 실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에서 이런 실험이 계속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한다니까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지금 지켜보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세요. 처음엔 제가 안신동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생소해 하셨는데 이제 제법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복지 체계를 바꿀 것이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택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에 취임한 약 2년 전, 제가 재작년 4월 달에 다시 서울시를 경영하기 시작했는데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취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 잡는 것도 문제였고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 주거 문제 해결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임대주택 고품질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은요 10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장재도 보통 여러분들 분양받으시는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한 자재를 씁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법에 돈 아끼라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이제 낡아서 쉽게 낡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공간은 아닙니다. 숨길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어떤 임대주택은 분양주택하고 담을 쳐가지고 아이들도 넘어오지 마라, 놀이터도 따로 쓴다, 뭐 이런 게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가지고 웬만한 젊은이들은 집을 사가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아주 여유 있는 부모님을 만나지 않는 다음에야 집을 가지고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이들 요즘에 결혼도 망설이게 되고 그런데 임대주택에 한 채씩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임대주택 사는 거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품질화를 선언한 게 내용이 평수를 넓히고 인테리어 퀄리티를 높이겠다. 그래서 분양주택하고 똑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평수를 넓힌다는 게 이제 한 30평까지 넓히는 건 아니고요. 한 10평 안 되는 걸 한 10대평, 20평까지 넓히겠다. 사정에 따라서 필요해서 30평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타워 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아이고 과장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이 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임대주택들이 서울 시내에 수십만 채가 있는데 매년 이제 재건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500채 정도 낮은 층수 한 5층 정도 되는 한 500가구 정도 이런 걸 허물면 1000가구 높이지니까 요즘에는 1000가구, 2000가구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 지을 때 기왕이면 이렇게 잘 지어. 이번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잘 지어놔야 이제 새로 짓는 거는 앞으로 50년도 쓰고 100년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왕 새로 짓는 거 잘 지어서 자부심이 생기는 임대주택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꼭 가난의 대명사가 아닌 그런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임대주택 고품질화 이야기고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형도 높이고 품질도 높이겠다. 그리고 완전한 소셜 믹스는 뭐냐면 이제 섞는다는 거죠. 지금까지처럼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을 구분을 해서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거 없애고 함께 어우러져서 위아래 옆으로 섞여서 한 동에 섞여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노후단지 재정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재건축 단지를 허물고 새로 짓는 이게 가능하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신통기획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전부 다 취소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서울에서. 전임 시장님 철학이 그게 안 하는 게 그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주택 공급이 완전히 중단이 되다시피 했죠. 민간에서 공급하는 한 연 2만 가구 외에는 공급이 없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연간 한 5만 가구 정도는 신규주택이 계속 공급이 돼야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이제 세주택을 한 5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해야 돈 번 사람들이 글로 올라가고 또 그 빈집을 또 다른 분들이 채우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5만 가구씩 공급되는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다 중단시키고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안 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요. 그걸 풀어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안 한 만큼, 그동안 못한 만큼 더 속도를 내서 더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신속통합기획 신속하게 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무슨 수로 갑자기 빠르게 하느냐? 절차를 통합해서 빨리 하겠다. 신속통합. 아주 유명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또 이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모아타운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은다는 뜻에서 이제 여러 채를 모아서 재개발한다는 뜻에서 모아라는 뜻을 쓴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한 채 헐고 한 채 지으면 주차장 만들 수 있을까요? 주차장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 1층을 비워놓고 주차장을 쓰잖아요. 기둥만 세우고. 그런 집 많이 보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채를 한꺼번에 모아서 허물고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나무도 몇 그루 심을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재개발처럼 넓은 단지가 아니라도 10채, 20채, 100채, 200채 이런 정도 사이즈의 재개발도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게 모아타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아들 하시고요. 서울시내 수백 군데에서 이걸 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 허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공급 안 했던 거를 몇 년 안에 하려니까 바쁘죠. 그 덕분에 뭐 집값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르고 내리지만 아마 지금 안정되기 시작한 건 이런 서울시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 잠깐 언급했던 교육으로 어떻게 빈부격차를 해소할 거냐.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다 아실 거예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게 적당하면
서로 경쟁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부여가 되는데 지금 한국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당내에는 혹은 내 아이 대에는 이거 쫓아가기 힘들겠다 이러면 아예 손을 놔버립니다. 그죠? 보통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죠. 열심히 우리 한 3, 40년 전을 회고해 보면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 희망이 있는 사회였어요. 열심히 모두 다 똑같이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이런 부강한 나라 만들었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해도 팡팡 마련하는 거 힘들고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거 힘들고 신분 상승하는 거 어렵겠다.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허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노력을 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빈부격차 해소가 큰 숙제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빈부격차 해소가 그게 고민한다고 노력한다고 쉽게 되나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풀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 공통입니다.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가 이 가난한 집일수록 어려운 집일수록 부모가 같이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사니까 이제 아이들은 집에 놔두고 일터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끼리 커요. 공부가 될 리가 없죠. 어려운 말로 선행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진도 쫓아가기 힘들죠. 다른 아이들은 벌써 다 기억은 ABCD까지 다 배우고 들어오는데 요즘에 따라가기 힘들죠. 좋은 대학 못 가죠. 좋은 대학 못 가니까 좋은 데 취직 안 될 거고 좋은 데 취직 안 되니까 결혼하기도 힘들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또 결혼하면 또 그런 데로 반복이 된다.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교육부터 해법을 마련하자. 어떻게 마련하면 되겠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회를 주느냐? 강남에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는 학원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이미 공교육으로 무너진 상태고 이 학원들을 이용하자. 어떻게?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는 등록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학원의 강의 내용을 전부 무료로 가난한 집 아이들 일정 재산 이하 중위소득 50%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4분의 1 밑에죠. 그 집 자제들은 공짜로 그 학원 강의를 듣게 해준다. 시행한 지 지금 2년 됐습니다. 또 그런 데는 교재대가 비싸요. 교재도 다 대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2만 명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입시가 끝나죠? 그러면 이제 서울론으로 입학한 수시 합격, 정시 합격자들이 여기저기 뉴스가 나올 겁니다. 한꺼번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희망을 준다는 게 그분들이 열심히 자제분들 키우고 노력하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돼야 나라가 올바르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서울론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셔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모르셨죠? 네. 다 부자신가 봐요. 이거를 조금 수혜 대상을 조금 더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더 확대하고 동기부여 프로그램도 좀 집어넣고 해서 적어도 서울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 하겠다. 이게 서울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출생이 문제죠. 저출생. 그래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는 걸 4대 부문의 28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 1시간 갖고도 부족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이것도 뭐 설명, 연배를 보니까 보통 손자 손녀들이 있을 법한 연세들이신데 관심이 있으세요? 설명할까요? 요즘에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 어려운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손자도 결국 못 들어가고 초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 힘듭니다. 딱 만드는데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 만드는데 50억씩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아하는 집은 여러 개 어린이집을 모았다는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세 종류를 모아가지고 같이 입학을 하고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즘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저출생 때문에 문 닫는 데가 많아요. 아이를 구하지 못해요. 근데 줄 서 있는 국공립하고 한꺼번에 모으니까 상생이죠? 국공립은 어린이집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 또 식자재도 아무래도 싸게 구입하겠죠? 프로그램도 훨씬 다양해지겠죠? 몇 개 어린이집이 모여서 같이 교육하니까 아주 히트 상품입니다. 정책 중에 이게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생긴 변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손자분들 키즈카페라는 데 가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키즈카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자 데리고 키즈카페 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가면 돈 얼마나 들어요? 한 2-3시간 놀고 나오는데 요즘에 한 5-6만 원은 쉽게 깨지죠? 아마 아이들끼리 서로 뭐 남 먹는 거 보면 나도 먹겠다고 그러고 이랬기 때문에 한 10만 원은 금방 깨집니다. 그 월급 받는 부모들이 키즈카페 한 달에 몇 번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키즈카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20개 너무 인기가 좋아서 순식간에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임기 말까지 동네별로 다 하나씩 만들겠다. 한 400개 만들겠다. 열심히 만듭니다. 그러니까 28개 프로젝트를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 2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좀 편하고 비용 안 들이고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정책들을 28개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행복 프로젝트 취직이 안 돼서 고민인데요. 요즘에 문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아세요? 문과 출신이라 죄송합니다 약자입니다. 문과 나오면 취직이 거의 안 돼요. 요즘에는 이과, 이공대 나와야 되는데 이공대 중에서도 몇몇 과만 취직이 됩니다. 요즘에 개발자라고 합니다.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하는 학생들만 취직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가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 70%가 취업에 성공을 하는데요. 대면에서 오는 청년들을 고민하고 이것도 한 40분 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4개 만들었습니다. 영등포 안전, 마포 용산 강서 그리고 마침내 강동 버스까지.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되게 좋은 파도를 만나서 좋은 튜터와 좋은 교육생들을 만나서 지금 취업까지 이르게 된 것이 도끼날이다. 워낙에 제가 비전공자고 문과생이다 보니까 저는 그 도끼날을 이 청취사에서 갈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해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손목 닥터 9988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벌써 아시는 분들이 꽤 되시네요.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요 밴드형 시계, 이런 게 지금 이제 몇십만 개가 나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없더라도 좋은 휴대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앱을 깔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매년 연초되면 올해는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서울시가 건강을 관리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한 10,000보씩 일주일에 닷새는 걷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등록을 하면 목표를 달성하면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운동 습관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리면 오히려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들겠죠. 본인 건강 좋아지고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건강 관리를 해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쌓이면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 가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1년에 최대 10만 원씩 운동 열심히 해서 몸 건강해지고 10만 원어치 상 받고 이게 손목 닥터, 손목의 의사 9988 99 되실 때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라고 손목 닥터 9988입니다. 이거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서 등록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10만 원 상당의 이걸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난한 분들은 이런 걸 나눠드리고요. 어려운 분들은 이런 거 나눠드리고 이걸로 하시라는 거고, 휴대폰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 휴대폰에서 앱을 설치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제 강의 듣고 하셨다고 좋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많이 이용하십시오. 세금 내신 거 이렇게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가 이제 약자와의 동행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업 5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 외에도 뭐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거 5개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매력 부분입니다. 서울이 이 정도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여론조사라는 걸 하면 가보고 싶은 도시 1위가 됐습니다. 뭐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K 컨텐츠, 이른바 한류 덕분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자, 이런 도시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이 도시를 더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 거냐? 이게 이제 매력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에서는 아시아의 경제허브를 만들겠다.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한강 르네상스는 이미 다 들어보셨죠. 10년 전부터 제가 해오던 걸 이제 그 2.0 버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을 뷰티라고 하는 컨셉으로 브랜딩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서울로 올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겠다. 그 다음에 입체 교통도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생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있어야 행복해지죠. 옛날에는 서울시를 회색도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회색도시라는 표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별 재미는 없어요. 여러분들 틈 나시면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유럽도 가시고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가는 이유가 뭐죠? 새로운 거 보고 즐겁고 새로운 경험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려고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건 원래 일할 때 하고 쉴 때 즐겁고 행복하게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뛰시는 거 아니에요? 한 도시가 건물 몇 개만 가지고도 시설물 몇 개만 가지고도 시민들이 즐겁게 하루하루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다. 우리 그동안 너무 엄숙하게 살았다. 근엄하게 진지하게만 살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은 도시계획, 도시공학하는 사람들은 플레이어블 시티라고 그럽니다.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주말이면 젊은 부부들이 전부 차 타고 교회로 나가요. 그죠? 그리고 조금 여유 있는 어르신들은 골프 치러 가요. 그게 우리 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실 불쌍한 거예요. 그거밖에 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도시 안에서도 즐길 때가 많아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제 힙하다 그러는데 아주 이제 트렌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힙한 도시로 생각을 해요. 그걸 브랜딩을 해서 독특하고 먹을 것도 많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웰빙이라고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웰빙이 가능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겠다. 또 그런 시설과 컨텐츠를 넣겠다는 거고요. 이 뷰티, 패션, 디자인, 여행, 웰니스라고 하는 것이 뭉뚱그려진 뷰티라고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어머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제 기억이 나요. 한국 화장품보다는 랑콤, 에스테로더 이런 거 생기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파리, 프랑스가 가진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품이라는 게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많이 다른가요? 전 써봐도 모르겠는데 그게 브랜드를 소비하는 대표적인 사치제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화장품 회사가 수십 개가 생겼죠? 화장품이 좀 돈 좀 된다 하니까 수십 개가 생겼는데 그 화장품 재료, 원료, 화장품을 용기에 담기 전의 형태로 만드는 회사는 2개뿐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모든 화장품은 그 2개의 회사에서 다 만듭니다. 그래요. 알고 계시죠? 콜마하고 또 한국 화장품은 아닙니다. 콜마하고 2개에서 다 만들어서 용기만 고급화해서 고급 용기에 집어넣으면 수십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이 되는 거고요. 싸구려 용기에 집어넣으면 싸구려 화장품이 됩니다. 뭐 더 깊이 얘기하면 화장품 업계 사람들한테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브랜드를 소비하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뷰티의 이미지로 끌어올리면 모든 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한국 제품이 비싸게 팔리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뷰티의 브랜드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고급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뉴욕 파리 뛰어갔었잖아요. 관광하러 갔었잖아요. 유럽에 가면 파리는 꼭 가봐야 되고 그죠?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 하는 전략인 거예요. 내년부터 서울시향을 지휘할 분이 새로 오시는데 뉴욕필의 상임지휘자 야판 찌게델이 서울시를 상임지휘를 하고 오십니다. 예를 들면 또 작년에 키아프 프리즈 아주 대박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미술품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뭐 입장권을 팔다가 너무 밀려 들어와가지고 입장권 파는 걸 잠시 중단할 정도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K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BTS나 블랙핑크나 어저께 서울시 홍보대사 뉴진스나 전 세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젊은 아티스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튼튼한 문화예술의 저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벌어도 졸부 이미지하고 전통적인 경제력이 있는 이미지하고는 다른 거죠. 이제 그 반열로 서울시를 끌어올려가는 작업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2가지만 했습니다.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요즘에. 서울광장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매주 주말에 서울광장은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서울시를 경영할 때 서울광장과 광복광장은 시위, 뭔가 외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뭐 광장을 그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게 상시화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책 읽는 광장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대박이었습니다. 저 뒤에 보시는 저 옛날 시청 건물이 저게 도서관으로 제가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나갔었거든요. 이게 도서관이에요. 근데 여기가 오픈된 개가식이 된 거죠. 저기 있는 책을 들고 나와서 여기서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예 한 3,000권을 바깥에다가 갖다 놓고 누구라도 와서 저 다 서울시가 설치한 빈백들입니다. 아주 이쁘죠? 아기자기하고. 여기에 가족들이 앉아서 같이 책을 볼 수 있는데 한 3,000권을 내다 놓으면 하루 종일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는 책 빌리려면 왜 주민등록증 내고 누가 빌려간다 써놓고 빌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또 관리가 되고요. 작년에 시작하면서는 그걸 없앴습니다. 누구라도 3,000권 중에 아무거나 빼다 놓고 읽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가면 돼요. 하루 운영하면 3,000권 중에 몇 권이나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도.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건 정말 이상적이고 한 2-3번 없어집니다. 놀랍죠? 원래 책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냐면 어떤 사람이 책을 가져간 모양이에요. 그냥. 근데 가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연말에
20권인가 30권인가를 보내왔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 같다. 그 책이 오히려 늘어났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공이 굉장히 좋잖아요. 광장이 이렇게 써야지 되거든요. 올해도 이제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금요일, 토요일만 하다가 지금은 올해는 이제 금, 토일, 사흘 하고요. 이 시스템을 광화문광장에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문화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문화로, 습관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 수장고 얘기는 시간이 너무 들어가서. 자, 이제 갤러리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문화예술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요. 한강 르네상스 얘기는 남은 시간을 좀 해야 되겠네요. 한강과 내사산, 외사산은 우리한테 정말 큰 축복이고 미천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10년 전에 제가 한강 르네상스 할 때 뭐 반대도 많았고 환경단체들은 엄청나게 태클을 했는데 코로나 2, 3년 겪으면서 한강변 산책로하고 그 잔디밭, 내사산, 외사산에 설치된 둘레길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한강 르네상스 시즌2 2.0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처음 만들 때는 자연성을 회복한다. 그래서 나무 많이 심고 잔디 많이 심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특화 시설을 많이 해서 가서 즐기실 수 있는 시설물을 많이 넣겠다. 이게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많은 여가 문화 거점들을 만들고 그리고 종합 명소들을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의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용산을 새로 이제 만드는데 여의도하고 노들섬, 그 한강 한가운데 있는 노들섬 아시죠? 이걸 이제 예술섬으로 개발을 해서 중심으로 삼고 한강변에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을 계속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용산의 조강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 여가시설을 많이 만들어 넣어서 미래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 하는 구상이고요. 여기 당면도입니다. 이미 이제 다 어느 정도 그림이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사업에 착수해서 10년 지나면 저렇게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용산공원은 뭐 다 알고 계시죠. 여기가 공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녹지공원으로 바꿀 생각이고요.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만든다. 이건 뭐 설명하려면 이것도 좀 긴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의도를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홍콩에서 사람과 기업들이 빠져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시진핑 주석의 이 장악력이 홍콩에까지 미쳐서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계속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과 기업과 돈과 기술과 정보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작년에도 뭐 한 3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네요. 홍콩에서. 근데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유치를 하면 참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기업들인데 그 나온 기업과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네, 싱가포르로 주로 간단 말이에요. 서울로 안 온단 말이에요. 주로 서울과 싱가포르를 놓고 비교를 한대요. 동경도 이제 대상이 아니에요. 서울과 싱가포르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 싱가포르로 가더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좀 거꾸로 가는 면도 좀 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보내고 뭐 이제 이런 일을 해요. 뭐 선거 한번 거치면 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가 현명한지는 생각을 전 세계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가 금융 중심지인데 그거를 금융 중심지를 분산하는 나라가 있나요? 정치 논리가 이제 경제를 짓누르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여의도를 금융 중심지로 만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다. 법도 바꾸고 오늘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네요. 이게 노들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노들섬을
제가 오페라 하우스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나갔는데 여기다 이제 텃밭을 만들고 이렇게 이용을 했던 것을 이걸 이제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노들섬이 예술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공연과 전시와 각종 공연 이벤트가 넘쳐 흐르는 곳으로 바꾸겠다. 이게 이제 예술섬이라는 개념이고요. 뭐 서울링이라고 이게 저기 대관람차입니다. 런던 아이 타보셨나요? 그거를 이제 현대용으로 바꾼 겁니다. 이 안에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게 노들섬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노들섬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뀐 그림을 보고 이게 스페인의 세비야에 있는 메트로폴 파라솔 그 구조물인데요. 이게 도시 한가운데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도시가 먹고 삽니다. 가보셨어요? 스페인 여행 가시면 세비야를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도시 하나가, 중소도시 하나가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 폭발합니다. 저 위가 조망대예요. 이게 시내 전체가 다 내려다보면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희한한 물건 하나 만들어 놓고 먹고 살아가요, 이 도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노들섬 위에 뭐가 올라갈지 몰라요. 이걸 갖다 놓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상상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들섬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365일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한국변에 넣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많이 달라질 거예요, 몇 년 내에.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강만 그렇게 할 거냐. 도심이 여러 군데 있죠. 뭐 종로부터 저기 퇴계로까지, 종로 1가부터 6가까지 요 전통적인 구도심도 도심이고, 강남도 도심이고, 여의도, 영등포 몇 군데 구도심도 많잖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세운상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 보시는 분 계시나요? 아, 올라가 보셨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요, 야, 1970년대, 60년대에 지어진 그 함석 지붕, 오래돼갖고 사가가지고 이렇게 구멍 뿡뿡한 게 사방에 보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걸 10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놨어요. 세운상가를 허물고 거기에 녹지축을 만들고 그 근처 개발하는 계획을 다 세워놨었는데 그걸 전부 들어와가지고 백지화시키고, 이분은 철학이 보존이에요. 개발이 아니라 보존. 그래가지고 정말 저도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10년 전하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한숨이 나고 피눈물이 났었는데 이제 다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세운상가가 사라진 곳에 녹지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종묘 쪽이고 이쪽이 남산 쪽이고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제 이게 쭉 서물어지면 이렇게 녹지가 생기고 옆에가 개발되는 그림을 저희가 한 10년 내에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그거 다 허물고 새로 주려면?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이게 돈이 안 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민간의 개발 역량을 끌어들여서 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가요? 방법이 있는데. 네,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인센티브를 주고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 같으면 30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던 거를 50층까지 지으라 그러면 20층 정도 더 이익이 남잖아요. 그 버는 돈만큼 땅으로 내놔라. 그래서 거기다 나무 심는 거예요. 그럼 되죠. 간단하죠. 네. 그렇게 해서 옆에는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높이 제한을 지금 다 풀고 있는 겁니다. 높이 짓고 높이 진 만큼 땅으로 돈으로 내놔라. 버는 것만큼.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 7대 3으로 나누면 되죠. 이익을. 그렇게 하고 공공에서 칠을 받아내가지고 녹지공간 만들면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느냐.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이 그림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더 낫겠어요.
이 가운데 중에 일정 구간을 개발하려고 하는 옆에 개발업자가 있으면 이걸 묻는 겁니다. 그걸 결합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옆에 개발해가지고 남는 비용으로 땅을 사서 요 세운상가에 상가나 아파트를 사들여야 허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서울시 예산으로 여러분 세금으로 하면 조단위로 들어갈 텐데 그걸 옆에 개발하는 개발업자가 책임지고 그 대신 높이 지어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허물고 녹지 만들겠다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세운상가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세운상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할 때가 많아요. 여기저기 서울시의 오래된 도시들 그런데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스카이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하고 제가 얼마 전에 출장 갔다 왔던 노트르담시입니다. 서울도 이런 건물들이 없지는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생겼는데 한번 보세요. 저기 성냥갑 아파트하고 빌딩 있을 때하고 이게 다 20년 전에 제가 지금 왕십리 뉴타운 2010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요거는 민간에서 지은 건물인데 이게 강남에 있는 겁니다. GT타워. 이런 건물들이 도시의 표정을 만듭니다. 매력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렇게 지려면 건축비가 2~3배 들어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줘서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들을 짓도록 해서 여러분이 유럽 도시에 가서 봤던 네덜란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은 건축물의 전시장입니다. 건물들이 전부 나 좀 봐달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뭐 건물들을 다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지만 좀 재미있는 건물도 좀 있고 재미있는 컨텐츠도 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미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냥갑 아파트는 퇴출을 하고 이렇게 도시가 바뀔 거라는 거고 교통 시스템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하늘에는 드론 택시가 떠다니고 한강에는 이제 선착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해까지 배가 나가요. 이것도 설명하면 긴데 오늘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상. 여기 코엑스 앞에 삼성역부터 봉사역까지가 바뀝니다. 위에는 잔디광장으로 바뀌고 밑에는 이렇게 지하철이 몇 개 복수로 통과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미 착수가 되죠. 몇 년 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향하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 한남 반포부터 저쪽 양재까지가 서울시 구간이고요. 양재부터 동탄까지가 정부 구간입니다. 밑에 지하로 고속도로를 뚫고 위에는 잔디밭으로 만들고 녹지로 만드는 거. 그렇게 되면 센트럴파크 몇 배 되는 녹지공원이 위에 생깁니다. 이게 지금 이미 이제 착수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미 몇 대씩 다닙니다. 강남도 다니고 강남에도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고 있고요. 상암동에도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청계천에서 청와대까지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운행 중입니다. 공짜입니다. 시간만 잘 맞춰서 타시면 약간 불안하긴 하실 거예요. 운전사가 없어요. 자기 혼자 돕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6년도 되면 상용화, 2030년이 되면 아마 거의 서울시가 자율주행의 도시로 바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그냥 끊겠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가 드론 택시, 이것도 2026년이면 서울시 내에 상용화가 시작될 정도로 준비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가 벌써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습니다. (332km의) 물길 이미 30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좀 바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림만 좀 보겠습니다. 영국의 코츠월드고요. 이런 물길을 이것도 이미 완성된 겁니다. 홍제천. 그러니까 서울은 한강외에 332km의 물길이 있습니다. 지천. 여기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몇 군데는 완성이 됐고요. 다 바꾸겠습니다. 서울의 메타버스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을 7위 도시에서 이게 우리가 매긴 게 아니에요. 일본의 모리지널이 작년 말에 12월 말에 손님 매긴 건데 이미 우리 밑에 베를린, 멜버른, 상하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순위가 확 뛰어올랐어. 2년 만에. 이제 제 미중에 싱가포르하고 암스테르담만 뛰어넘으면 세계 5위 도시가 된다. 이게 저희 서울시의 목표다 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계층 이동이 가능한 약자 동행 도시, 그리고 매력이 넘치는 서울시, 이런 서울시를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경제활동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 만들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행 매력 서울특별시장 기대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인사드리고 사진도 좀 찍어야 되는데 제가 9시에 간부회의가 있어서 바로 나가도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7시간에 세 군데, 나라에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를 완전히 못 간다고 얘기하고, 첫 번째 가서 한 15분 인사만 하고 하루에 끊었습니다. 그 왔더니 오세훈 시장 그 얘기 듣기 전에 와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누가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소식, 그리고 음식이 아니면 일반 여기 드시면 3분질밖에 안 될 거예요. 아침에 여과수부터 하고 우유하고 주스 한 잔 마시고, 점심에는 우유 한 잔 끝내고, 저녁에는 그저 밥도 심하면 3분의 1 정도 먹고, 이걸로 지극히 소식이에요. 소식은 젊었을 때는 많이 먹었는데 외양을 알아서 그때부터는 음식 섭취하는 것까지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잠깐 운동이에요. 운동은 제가 1975년 대학에 있을 때 민방위 훈련 새벽에 교부를 초청을 해서 서적을 해서 구보를 시키는데, 그때 제가 합장하는데 교부 쭉 앞에서 뛰어다니는데 저는 10m에서 못 가고 주사를 거리 말았습니다. 그 전에 뛰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쇼크를 받아서 이해가 안 됐구나. 그 다음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동안 시간 10km 조깅을 했어요. 조깅하다가 이제 끝내고 그들은 주말마다 이제 원하선 등산을 매 주말 그때 동안 가고, 그 다음에 공지 끝나고 나서는 아침 7시에 해 뜨기 전에 나와가지고 관악산 중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매일, 그것도 손 그냥 굉장히 빨리 가니까 집에 오면 딱 공부가 됩니다. 근데 그걸 쭉 해오다가 그 집에서 내방역이 그래서 돈 내려고 아파트 이사회가 했어요. 2003년인데 그 다음부터 설계를 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루에 받는 수가 하루에 걷는 수가 14,000번이었어요. 그걸 한 6년 전에 그 노인하고 전무하는 교수가 나보고 반으로 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반으로 줄여서 걷는 수는 한 7,000번. 그래서 돌아와서 하루 활동하면서 걷는 수 10,000보가 돼요. 얼마 전까지 10,000보를 걸었죠. 근데 요새는 아침 추우니까 밖에 못 나가고 거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매일 한 7,000보가 돼요. 7,000보를 넣고 그래서 그렇게 걷습니다. 다양한 건 꼴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아직은 저런이 문제가 없어요. 참 저를 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개 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건데, 평소에 내가 무슨 여러 가지 공직에 임원 무슨 그 장짜를 많이 해봤지만은 어느 하나도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또 밀려가지고 몇 번 그 자리에 오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그걸 편안시키는 거죠. 흘러가는 것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서 자기를 맡게 되면 그 자리에 충실하게 그 자리에서 개혁을 하고 고치고 하는 일, 뭐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 그래서 이제 제 나이가 이번 2월달에 만 95세가 됩니다. 사서히 하면 100세죠. 아직은 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특별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제가 설립한 국제백신연구소 그 사무실에 나가고 있어요. 국제백신연구소 UNDP 그 프로그램 내는 유치해가지고 한국에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국제기구입니다. 근데 그 국제백신연구소 하는 일은 후진국 어린아이들 전염병 예방용 백신을 아주 싼 값으로 백신 개발하는 그게 그 연구소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빌 게이츠 재단이 한 20여 년 사이에 15,000달러, 1억 5천만 달러를 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 70억을 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후원회장을 맡습니다. 후원회를 또 나머지 돈 내고 가면서 그 연구소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해, 친구가 전화해. 사무실 나갔는데요. 그러면 아니, 아직도 나가 사무실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저희 사무실에 열심히 나가요. 그 사무실 나가서는 내 할 일이 그러니까 저는 경건지 가볍게 쌓여 쓰는 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문집 한 800페이지쯤 되는 이만 문집을 3권을 냈습니다. 그 최고사에서 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또 건강 한 4월에서 뭐또 늘 쓰죠. 우리 이 모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 많아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 얘기하고 어쨌든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여생을 이렇게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소재 교수 그뭐 꼼짝없이 제가 이제 들려서 근데 저한테는 총재 그 뒤늦게 총재 다른 우리 다 맞았는데 총재는 여기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 노인복지연합이라는 발족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저를 총재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95세, 100세 가까운 나이에 총재직 부를 앞선 기술력과 첨단 시공으로 실용적인 주거 사무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국내 건설 환경의 미래를 개척하는 기업, 바로 웅진건설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천 크리스토퍼로 오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